네, 플러스 유지 잘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사자세가 코스피, 코스닥, 선물 동시에 보이는 게 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기관도 오늘 현물 쪽에서는 담습니다. 프로그램 쪽, 비차익 쪽에서도 지금 순매수세 잡힙니다. 자,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저점을 딛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 바라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모아보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고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이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다시 한번 반바지인데요.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에 대한 논의를 나눠봐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반도체, 석화, 바이오 그리고 원전을 제외하고는 중립 의견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곽 대표님도 중립 의견이 중간중간 있으시네요. 긍정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우리 이거 너무 궁금해요. 곽 대표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TPU 얘기가 사실 어제부터 많이 모아졌거든요. 그에 대한 해석이 지금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TPU가 GPU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TPU와 GPU가 같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지금 추세상 엔비디아가 추세가 걱정되는 자리까지 좀 밀려와가지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50만 원이 무너지는 거야? 이 공포감을 오전에 또 자아시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가 TPU 시대의 최대 수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고민이 됩니다.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지고 있어서 속도가 참 빠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두 개가 양강체제라고 하지만 센티가 좀 달라진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었고 내년부터는 이 AI 칩 경쟁이 이제 개별칩 정쟁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말 되자 그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단번에 밀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겠지만 지금 이제 물밑에서부터 이제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이제 AI 칩 생산을 하겠다라는 곳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파운드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 쪽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올해 이제 3분기 실적만 이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디램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를 소폭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금 SK 하이닉스와 완전하게 조금 더 격차를 벌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뭐 여전히 이런 경쟁자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은 여전히 GPU가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탄탄한 흐름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사실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테스트도 통과됐고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의 H200 칩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미국 쪽에서 허용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H200 칩에 HBM3E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에 있어서는 사실 당연히 이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연말 안에 HBM4 컬 테스트 이제 통과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으로 관련 모멘텀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포커스를 이제 확장해 본다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올 하반기부터 수주 잔고가 계속 지금 쌓여나고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부터 이렇게 AI 칩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그 펜리스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가려면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게 또 디자인 하우스잖아요.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재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 실제로 최근에 LG랜드와 또 삼성 파운드리 공식 그 파트너스로 또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보다 지금 물밑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 AI 칩 관련된 종목군들로 한번 흐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다시 한번 에이직 라인대에서 근데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거래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겠다 의견 주셨고 자 우리 박건희 사장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는 중립인 적도 없었고 부정인 적도 당연히 없으셨습니다. 긍정인데요. 최근에 이 긍정 중에서도 조금씩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반도체 씬이잖아요. 예. 여기서 의견이 더 모아졌거나 네. 아니면 변함이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한쪽으로 더 모아진 느낌이죠. 한쪽으로. 예, 지금 뭐 TPU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드디어 이제 개화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는데요. 이게 참 삼성전자가 2나노 수율이 한 60%대까지 올라왔다는 뉴스를 저희가 좀 접하고 있습니다. 60%면 이제 양산을 시작할 단계가 네. 되는 거고 이 양산을 시작하니까 사실 이 엑시노스 2600 시리즈가 2025년도 3분기부터 서서히 양산 모드로 현재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엑시노스 2600의 본격적인 양산에 2나노를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 그리고 에이직 반도체 시장, 이 파운드리 시장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삼성이 가장 앞단에서 수혜를 받는 거는 맞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좀만 좋아지게 되면은 역시나 투자자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저희가 이 TSMC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TSMC도 그렇고 이제 2나노를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전통적인 강자는 TSMC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엑시노스 2500만 해도 이제 3나노 쪽 파운드리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제 자체 칩 또는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중국의 그 스마트폰에서 다 TSMC의 공정이 다 들어갔던 얘기죠. TSMC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엑시노스 2600이 2나노로 본격적으로 성공을 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이 스마트폰 갤럭시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 물량이 한 25에서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이면에 있는 80%에 대한 물량은 TSMC가 결국에는 확고히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애플이 현재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럼 애플 또 수혜주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또 TSMC가 사용될 수 없는 거고요. 생태계는 한쪽으로만 공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TSMC 관련주들 이렇게 갈 것인데 사실 국내에서 그 TSMC 밸류체인을 찾기가 직접적으로 찾기는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다만 보면은 예전에 TSMC가 국내 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을 탐냈던 기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프로텍이라고요. 그 정도 기업하고 이제 대만의 이제 자회사로 해서 석영등을 납품하는 원익 QNC 정도가 될 걸로 보일 것이고 저희가 또 하나 빼놓지 말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게 이제 에이징랜드가 될 걸로 보이죠. 대표적인 TSMC의 밸류체인인데 이 에이징랜드가 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거냐면은 저희가 ARM이라는 그런 기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PC 쪽으로만 넘어가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하고 인텔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현재 인텔하고의 동맹이 균열이 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인텔은 굉장히 약간 전통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변화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즉 AI가
어떤 아키텍처 기반에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설계도에서 이거를 봤었을 때 결국에는 ARM 기반, ARM 기반에서 할 걸로 보이고요. 이 ARM 기반과 TSMC를 둘 다 섞어놓은 설계를 하는 게 에이징랜드라는 거죠. 에이징랜드를 조금 더 현재는 뭐 크게 뭐 부각은 현재 안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그럼 차라리 TPU 직항으로 예. 이노공업과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시장에 네. 선택을 받았잖아요. 네. 또 오늘은 좀 쉬는데 이쪽 공략이 있어서는 긍정 뷰이세요? 그렇죠. 그쪽은 계속해서 예. 저희가 시장에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은 좀 깔고 가는 쪽이 날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반도체 네. 좋을 때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HBM도 해야 되고요, 고객사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파운드리도 커져가고 뭐 여러 가지로 커져갈 때 외주를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죠. 그 밖에 이제 레거시라든지 다른 것들. 근데 낙수 효과가 메모리 업사이클에서 뭐가 제일 클 걸로 보냐 하면 하나마이크론이 계속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외주 비중이 동사가 현재 한 10에서 15% 정도인데 그게 이제 확대 여지가 계속해서 증가할 여건으로 보이고 시장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2026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조 8천억, 영업이익 2,100억으로 다시 한번 특히나 영업이익이 58% YY로 플러스 될 전망이 있으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초에 또 저희에게 하나마이크론 관심주로 언급을 주셨는데 여전히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전망 주고 계시네요. 두 분 모두 반도체 따는 삼성 파운드리 쪽에 대한 키워드까지 더 확장해서 볼 필요 있다라고 의견 통일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2차 전지 볼 텐데요. 중립과 긍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곽 대표님,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일제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일부 종목들이 낙폭을 좀 크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탄산리튬 가격에서의 호조세를 보이자 일제히 반등으로 연동이 됩니다. 확실히 지금 원자재 가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결국에는 최고가 부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리튬도 리튬인데 ESS 모멘텀도 아직은 꺼지지 않은 것 같죠.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주는 오히려 이렇게 내렸을 때 모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적어도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 봐야 하는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지금 올 한 해 동안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섹터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견해이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AI가 묻으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또 장세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ESS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수요가 워낙 지금 강하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지금 같이 함께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지금 구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사실상 전기차 이제 배터리보다는 계속 이제 ESS 그죠.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원자재에 있어서도 지금 원래는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원료들 자체가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좀 제재를 하거나 내지는 우려 외국 기업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단에 있어서도 지금 탈중국화 하려고 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특히나 응급제에 들어가는 그런 흑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산화로 가게 되면서 우리 국내 관련 소재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시장이 하나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ESS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관련 투자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계속 정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차세대 이제 ESS 설치 그리고 태양광 R&D 쪽에 있어서 1,500억 정도 가량의 자금을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부 쪽에서 관련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투자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관련 이제 주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예.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관련 이슈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한국전력거래소 쪽에서 중앙계약시장 방식으로 지금 2차 계약을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배터리 지금 3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2차 때는 특히 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대전의 국가정보자원센터 쪽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재 좀 강한 그런 이제 기업들을 위주로 좀 선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NCA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하이엔드급이긴 하지만 그 화재 발생은 좀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때는 LFP ESS용 배터리 발주가 조금 더 강세를 띠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예. 국내에서 그 LFP용 ESS 배터리도 공장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전에서는 1차에서는 삼성 SDI에 좀 밀리긴 했지만 승기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같이 함께 반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으로 해서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본다면 사실 2차 전지 쪽은 ETF 쪽으로 공략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볼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전반적인 업황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ETF 조차 괜찮다 의견으로 좀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초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구간 자리 잘 잡는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사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화학도 있습니다. 석화 쪽 보겠습니다. 박건희 차장님께서 긍정 의견 주셨고요. 대한유화가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사실 석화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모멘텀 다중으로 가져가고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하단에 질문 자막이 나가고 있다시피 HD 현대케미칼과의 통합 추진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전 심사 개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결국에는 구조적인 조정이 있으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빠지는 것을 멈추고 좋아질 일이다라는 센티는 이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저희가 시크리컬 특히 석유화학 네. 쪽은 어떤 모멘텀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똑같습니다. PBR 0.2 굉장히 처절한 저평가죠.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면은 이익 개선 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대한유화가 어느덧 업황이 개선이 됐나도 모를 정도인데 바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저평가가 상당한데 사실 2025년도 대한유화가 ROE라 그러죠. 저기 자기 자본이익률 0.7 정도인데 2026년도에 한 2, 그리고 2027년도에 3으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세거든요. 사실은 대한유화보다 롯데케미칼이 순수 석유화학에서 캐파가 더 많아요. 에틸렌 쪽이. 근데 대한유화가 먼저 움직이죠. 흑자 전환에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주를 포함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크리컬 투자를 할 때는 진짜 나 오늘 바닥이야 얘기 없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거의 한 더블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시장에서 다뤄지기 시작하죠. 요거를 잘 느끼셔서 그러면 석유화학 다음에 시크리컬 사이클이 뭐가 올지 이거를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석유화학주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은 구조조정이 뭐 한국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뉴스 나오지만 중국이 현재 반내권 정책이라고 해서요. 과당 경쟁 방지 정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원자재 재고 조정을 현재 가속화하고 있죠. 중국이 현재 2021년도 원자재 재고가 피크를 찍었다가 현재 2025년도 들어가지고 소비재, 뭐 자본재 포함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재고가 완만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어떤 지표가 올라가냐면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올라갑니다. 자, 2016년도에도 중국이 원자재 재고 조정했었을 때 생산자 물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때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생산자 물가 상승과 함께 저희 석유화학주들이 다 반등을 줬죠. 예, 갔다가 이제 맞춘 듯하게 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그러한 모습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이익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뭐 추세적으로 상승할지는 조금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익 개선이 확실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업종들은 지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쪽 이제 시클리컬의 그 기반 관점 하에서는 넥스트까지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고 계셨고 석유화학 내에서는 롯데케미칼에 그렇다면 조금 더 큰 점수 주시나요? 대한유화가 탄력적이라고는 하셨긴 했는데. 사실 턴어라운드 폭은 네. 롯데케미칼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순수해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사실은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2025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예. 그 말인 즉슨 무슨 얘기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늦게 될지언정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ROE PBR 0.2, 0.3이란 저평가는 일단 말할 것도 없고 예. 결국에는 이익턴이 어떤 업체가 제일 클 걸로 보이냐면은 사실 롯데케미칼이 올해 대비 내년도 턴어라운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롯데케미칼을 조금 더 챙겨봐야 돼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없죠.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MB라텍스 약간 더 특수한 고무 쪽에 했기 때문에 수요가 견조해요. 턴어라운드 폭이 좀 작아요. 금호석유는. 그래서 이왕 석유화학을 하실 거면은 금호석유처럼 안정적인 이익단을 가져가는 것보다 턴어라운드 폭이 어떤 게 제일 클 거를 보는 게 낫거든요. 그게 사실은 롯데케미칼인데 저희는 이제 시각이 대한유화에만 현재 꽂혀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니까. 차트가 살아있어요. 기죠.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미래를 봐야 된다면은 네. 현재 관심 없는 걸 더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상승룸이 대한유화의 현재 자리와 롯데케미칼의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어디가 더 큰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좀 더 체크해 보시면서 석화 쪽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바이오 볼 거고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사실 아까 전에 반도체 차기 주도로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을 때 바이오는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바이오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삼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에피스홀딩스 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힘이 다 빠지네요 했는데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또 진입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알다가도 모를 바이오인데 자,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차기 주도 섹터로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평가 주세요? 여전히 제약바이오 sek터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지수 지금 자체 흐름 봤을 때 12,800포인트인데 상단 지금 매물대 저항을 보면은 14,000포인트대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지수상에서 이제 올라온다. 그 섹터상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관련해서 움직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수출 모멘텀, 수주 모멘텀을 지금 타고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총 18조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특히 올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3사의 올해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13조 규모에 지금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이전 소식들이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본다면 관련 종목들의 랠리 흐름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전통 제약사들 중에서 실적 가시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함께 주가상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죠. SK바이오팜, 대웅제약과 같은 기업들 역시도 지금 사실상 이런 기술 이전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 잘 하는 게 중요한 지금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가 또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이는
보인다. 아마 제약바이오 커버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에 어떤 모멘텀이 더 예쁜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우리 곽 대표님께서는 셀트리온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는 잘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부터는 탑픽으로 넘어가서요 종목 받겠습니다. 박건희 차장님, 네. 오늘 우와 네. 반도체, 2차 전지 동시에 갖고 있는 한솔케미칼 챙겨주셨네요. 네, 요새 일단 뭐 흐름이 괜찮았고요. 예. 그래서 뭐 제일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거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 최근에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2차 전지 쪽 모멘텀까지 다 갖고 있고, 이제 또 업황이 또 턴어라운드 중에서 또 디스플레이 쪽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이 반도체 쪽에 이 과산화수소 등등등 플러스 한 10% 정도 YOY 성장할 걸로 예상. 그리고 뭐 프리커서 반도체 쪽이죠. 예. 이것도 한 30%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방 성장의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한솔케미칼을 네. 예,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해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솔케미칼 흐름 잘 지켜보시죠. 이어서 곽 대표님, 너무 궁금한 게 네이버입니다. 26일 오늘 이사회에서 두나무와의 이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주가는 좀 기다리고 있는 듯 하나요? 네, 저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가 분리 관련해서 이제 노이즈가 들어왔었는데 정부에서 올해 이제 규제 완화 기조로 간다라는 점에 있어서 예. 긍정적인 모멘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잡아드렸었던 목표 구간 30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지금 흐름 속에서는 기대해봐도 좋은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도 좋다. 오케이 사인이고요. 자, 곽 대표님의 탑픽은요. 와우, 여러분 놀랄 준비해 주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체로 종목들이 다 좋기 때문에 ETF 공략해야 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원전주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로 끝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원샷 하고 원킬로?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최근에 거의 약 한 달 정도 조정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주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인이 됐던 거는 데이터 센터형 지금 GPU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반도체 지금 관련 종목들도 이와 함께 지금 동반해서 다시 그 반등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는 시기이고 그만큼 빠르게 전력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원전 쪽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관련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해외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페르미 아메리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MOU를 맺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쪽과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를 넘어서 이미 물밑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웨스팅하우스와 계속해서 협업 관계 유지해 나가고 있어서 관련 기자재 수주분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반영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매력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지금 어차피 눌림목에서 반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손절가는 짧게 7만 원,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 구간 기준으로 해서 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원전을 긍정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원전의 대표격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구간에서도 6%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수급 연속되는지 같이 보시죠. 현대건설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